장시성 레이진의 중공 중앙 홍군이 국민당 토벌군의 5번째 공세에는 결국 당해내지 못하고 1934년 10월에 퇴각 도주 행군을 시작했고 1년여 기간에 걸친 소위 대장정을 마치고 도착한 곳이 중국 대륙 서북부 섬서성 우치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1년 전 장시성 레이진 출발 당시 8만 6천 명 병력 중 8천여 명이 천신만고 끝에 섬서성 우치진에 도착한 것이죠. 그 당시 홍군에게는 좀 쉬고 전열을 다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때 마치 홍군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도와주기라도 하는 듯이 시안사변이 발발한 겁니다. 그럼 이 시안사변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시안사변이 발발한 것은 1936년 1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이 12자가 2번 들어간다고 해서 쌍12사변이라고도 부릅니다. 쌍12변. 이 사건은 당시 국민당 동북군 총사령관이었던 장쉐량이라고 있습니다. 장쉐량은 그 아버지가 장주어린입니다. 우리 발음으로 장장님 하면은 귀에 익은 이름인데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주 화북지구를 중심으로 근거지로 활거하고 있었던 군벌의 대표가 장장님이었죠. 그 장장님의 아들이 이 장항량, 장쉐량입니다. 그런데 이 장쉐량이 왜 시안에 와 있느냐? 시안은 서북지구 아니냐? 동북이 아니라. 일본 때문이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위성국 만주국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장장님을 철도 열차 폭파 사건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장쉐량은 일본에 대한 그 원한과 적개심은 남달리 크죠. 자기 고향에서도 쫓겨나서 이 서북지구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장제스가 일본과의 싸움보다는 공산당과의 그 싸움에 더 적극적이고 공비들을 토벌하라고 독려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불만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당 동북군 총사령관인 장쉐량과 서북군 총사령관이었던 양후청,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의기투합해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장제스를 무력으로 구금한 거죠. 그러니까 군사 정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왼쪽부터 동북군 사령관 장쉐량, 국민당 서북군 사령관 양후청, 그리고 맨 오른쪽이 장제스죠. 그러면 이제 당시 중공의 상황과 입장은 어땠느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공은 소위 대장정을 마친 직후에 서북지구의 중앙 근거지를 구축하면서 전력을 보충 및 재정비하기 위한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당 그리고 이제 지방 군대인 장쉐량의 동북군, 양후청이 지휘하는 서북군 등 지방 군벌들에게 내전 중지, 일치 항의를 설득하는 공작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 국토를 침략하고 유린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워서야 되겠느냐. 내전을 중지하고 일치해서 항일 전쟁을 해야 된다 하고 설득하던 중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대의 명분상으로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중공 입장에서는 좀 쉬고 그동안 장정에서 수많은 고초와 그 피폐해진 상태에서 휴식과 전열을 가다듬을 그럴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다는 거죠. 당시 일본은 이미 그 전에 1931년 9월에 만주사변을 발동해서 동북 삼성, 만주지구를 강점한 후에 화북지구의 허베이, 산동, 샨시성 그 일대에 대한 침략을 확대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관점에서는 외적 일본에 대한 대항과 항일 전쟁 그 투쟁이 필요한 시점인데 장제스는 중공이라는 이 세력이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우환이 되겠다
하는 그 판단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장제스의 판단도 옳았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중국 국내 여러 당파의 여론으로 볼 때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었었죠. 시안사변이 발생한 그 경과를 간략하게 보면은 1936년 12월 12일 새벽 3시 반에 시작됩니다. 모든 혁명, 기습공격, 쿠데타, 반란 이런 거는 대개 새벽에 일어났더라고요. 시안사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3시 반. 당시에 장제스는 시안시 교회의 화칭츠라는 별장에서, 화칭츠가 양귀비가 목욕했다는 그 연못, 그걸로 유명한 연못입니다. 그곳에 이제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에서 자고 있다가 밖에서 총성이 들리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장제스가 잠을 깹니다. 장쇠량 휘하의 동북군 기병사 사단장 바이펑샹이 장제스 생포 작전을 지휘하면서 장제스의 경비대와 경호원을 제압하면서 발생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총성과 소란이었습니다. 이건 뭔 일이 일어났구나. 직감하고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침실 창문으로 빠져나가서 그냥 빠져나가면서 그냥 뭐 찰과상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팔도 긁히고 등도 긁히고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리고는 무작정 그 화칭주 뒤에 있는 산이 리산이라는 산인데 그 산 위로 올라가서 큰 바위 뒤에 숨어 있었대요. 장쇠량의 동북군 소속 군인들이 산으로 쫓아와서 이제 수색해서 장제스를 찾아내고 체포합니다. 그리고 시안 시내 장쇠량 휘하의 동북군 경호부대 내 모처에 구금해버립니다. 장제스의 그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장제스가 숨었다는 그 바위 써 있습니다. 장쇠량 휘하의 그 동북군 장병들은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자기 고향인 만주에서 쫓겨나서 서북지구에 와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유난히 더 컸고, 그랬기 때문에 장제스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내부의 적부터 소탕하고 난 후에 외부의 적인 일본과 싸우겠다, 그러고 주장하는 그런 장제스에 대해서 반감이 매우 컸습니다. 동시에 서안 시내에서는 양우청 휘하의 서북군이 국민당 중앙헌병단, 별동대, 시안시내 국민당 중앙군 세력과 섬서성 공항국 등의 무장을 해제하고 공항, 열차역, 우체국 등 요충시설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섬서성 주석인 샤오리즈, 난징에서부터 장제스를 수행하고 시안에 와 있던 국민당의 그 장군들, 천청, 장딩원, 웨이리황, 이런 그 국민당 군부 및 정부 내 주요 요원들을 모조리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당 중앙집행위원인 샤오위엔 총이란 사람은 서북군 장병들이 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 정도로 상황이 살벌했다는 거죠. 장쇠량과 양우청은 초기 행동을 완료한 당일에 전국을 향해서 거사동기는 항일 구국이다! 장제스의 반성을 촉구한다! 하고 이제 밝힙니다. 그리고 구국 8개항의 주장을 발표합니다. 그 8개항의 주장이라는 걸 간략히 보면은 난징 정부 개편에서 각 당 각파를 모두 수용하고 공동으로 구국의 책임을 진다. 각 당 각파에는 당연히 이제 공산당 포함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전을 중지한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체포한 애국 지도자를 즉각 석방하라. 그 다음에 전국의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 여기에도 이제 주로 공산당과 좌익 인사들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민중 애국운동을 개방하라. 항일투쟁도 민주화, 민중을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추진하자는 거죠. 인민집회 결사와 일체의 정치 자유를 보장하라. 그리고 수은원, 손문이죠. 우리 발음으로. 수은원 총리의 유지를 준수하고 실천해라. 그 다음에 구국회의를 즉각 개최하라. 이런 8개 조항의
주장을 발표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탑 뉴스죠. 헤드라인에 시안에 어제 아주 중대한 사변이 발생했다. 신문 기사입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중국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톱 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인 주요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 내에서 내전을 확대하고 국민당 정부 내 친일파를 지원하면서 난징 정부에다가는 우리가 시안에 토벌군을 보내서 군사적으로 원조해 주겠다. 그런 군사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일본의 이런 수작은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하죠. 구한말의 동학난이나 러시아나 청나라 연관된 그런 사태가 일어날 때 일본이 늘 하던 그런 수법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중국 내 친일파로 왕징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일에서 신병 치료차 요양 중이었는데 중국으로 귀국시켜서 국민당 정부 내 친일파들을 조직하고 공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반면에 이제 영국과 미국은 만일 장제스가 살해된다면 친일파가 국민당 정부를 주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게 될 거다. 그걸 이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안 측과 난징 국민당 정부 측의 쌍방이 타협을 통해서 장제스를 석방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전달하고 한편 소련 공산당 모스크바의 입장은 한마디로 갈팡질팡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항의를 지지하고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고 발표했다가 잠시 후에 아마 스탈린이 모종의 지시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장쇠랑과 양우청이 일본의 선동에 의해 시안사변을 발동했다. 비난을 하고 한마디로 갈팡질팡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어떤 눈치를 보고 그냥 갈팡질팡하고 그런 게 소련의 그 스탈린 시대에는 특히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당 정부 내부에서도 친일파와 영미파가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쪽에서는 군정부장 허잉친을 대표로 하는 세력이 시안을 폭격하고 무력 토벌하자고 주장합니다. 대규모 내전으로 확대시키면서 장제스를 제거하고 친일파인 자신들이 그 대신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죠. 어쨌든 1936년 12월 16일 그러니까 시안사변이 발발한 4일째 되는 날에 국민당 중앙정치회의가 허잉친을 반란군 토벌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한편 장제스의 부인 송메이링 그리고 그녀의 오빠 송즈원 남매가 대표로 하는 영미파가 장제스의 난징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제스 구출과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진은 송메이링이 비행기로 시안에 도착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는 국민당 토벌 대장으로 임명된 허잉친입니다. 친일파죠. 한편 장쇠량 휘하의 동북군과 양우청 휘하의 서북군의 다수 장교들은 장제스를 총살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안 시내 각계 인민들 국민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개최되던 그 12월 16일 그날에도 10만여 명이 시안 시내에 모여서 장쇠랑 양우청 구국선언을 지지하고 장제스 총살을 요구한다고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섬서성 북부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중공 홍군의 간부들과 병사들 그리고 중공 관할 근거지의 인민들 대다수도 장제스를 총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다시 내전이 발발할 것을 우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그래서 시안사변이 발발하게 된 배경과 연관된 주요 사건을 보면은 1935년 9월 20일에 장제스가 시안에 서북 공비 토벌 총사령부를 설립하고 동북군을 섬서성과 간수성에 배치하고 공비 토벌 임무를 부여했으나 동북군은 수차례 중공 홍군과의 전투에서 연이어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1935년 11월 22일 쯔러진이라는 곳에서의 전투에서 중공 홍군이 국민당 동북군 정예 109사단 6천여 명을 섬멸 또는 생포합니다. 이 전투 이 패배 소식을 듣고 장제스가 경계심이 더욱 이제 커집니다. 그리고 그가 시안에 오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렇지만은 그 소수의 문관과 무관만 대동하고 시안으로 온 것이 실수한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또 하나의 배경은 중공과 동북군 사령관 장쇠량 간의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36년 4월 9일에 장쇠량이 비행기를 조종해서 예난에 가서 직접 비행기를 조종해서 예난으로 갔다는 이 이야기가 그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재미있죠. 장쇠량은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자기 아버지가 장장님, 만주와 화북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군벌 대장이었단 말입니다. 그 시절에 각국의 비행기를 수집하는 게 취미였답니다. 수집해서 자기가 직접 조종해보고, 뭐 독일에 무슨 비행기가 새로 신종이 나왔다 그러면 구입해다 한번 자기가 조종해보고, 뭐 그런 게 취미였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비행기를 조종해서 예난에 가서 저우얼라이를 만났고 1936년 9월에는 동북군과 중공 중앙 간에 정식으로 항일 구국 협정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제스가 아무리 공비를 토벌하라고 독려해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서 그걸 독려하려고 왔다가 입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항일 전쟁 수행을 둘러싼 장제스와 장쇠량 간의 언쟁이 그전에도 수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1936년 10월 20일에 장제스가 난징에서 시안으로 와서 장쇠량에게 공비 토벌을 명했지만은 장쇠량은 반대 의사와 내전 중지와 일치 항일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장제스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둘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936년 10월 29일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허난성 러양, 낙양이죠. 러양에서 개최된 장제스의 생일 축하연에서도 장쇠량이 장제스에게 공산당과 연합해서 항일하자고 건의를 했지만은 장제스는 장쇠량의 항일 주장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쇠량에게 공비 토벌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그렇지 않을 거면 너 부대 이끌고 다시 만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다음에 11월 27일 한 달도 안 돼서 또 이제 장쇠량이 장제스에게 다시 항일 전쟁을 청하는 글을 상소문 형식으로 올렸지만 또다시 거절당해요. 그리고 그 시안사변이 일어나기 바로 한 열흘 전 1936년 12월 2일에 장쇠량이 러양에 온 장제스를 찾아가서 항일 구국해 7군자를 석방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불안정 상태이니까 국방위원장인 장제스 각하께서 시안에 와서 훈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장제스가 이에 동의하고 이제 시안에 오게 되는 거죠. 12월 12일 거사 바로 며칠 전에 와서 그리고 이제 그 화칭치에서 자다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36년 12월 4일에 장제스가 공비토벌 동료차 시안에 온 겁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장쇠량이 화칭치에 묵고 있는 장제스를 찾아가서 또 한 번 내전 중지 일치 항의를 간언합니다. 그렇지만 장제스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장쇠량을 심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주 더 심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 시안사변 발생 3일 전입니다. 장제스가 섬서성 정부 주석 샤오리지에게 서신을 보내서 장쇠량 양우청에게 부여한 공비토벌 병권을 자기 측근인 장군인 장딩원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그런 결정을 대공보를 통해 발표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36년 12월 10일 시안사변 발생 이틀 전입니다. 장쇠량이 바이펑샹을 데리고 장제스를 만났고 장제스는 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포위토벌 계획을 정식 통과시키고 12월 12일 동원령을 선포한다고 결정합니다. 이 12월 12일이 결국 시안사변의 거사날이 된 거죠. 그리고 시안사변 바로 전날 12월 11일 저녁에 장제스가 장쇠량 양우청 그리고 천청, 장딩원,
웨이리황 등과 만찬 중에 장딩원을 서북 공비토벌군 전방 총사령관으로 그리고 웨이리황을 서북 변방지구 4개성 지휘관으로 교체한다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중앙군에게 동북군과 서북군의 공비토벌 임무를 접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군은 이제 국민당 중앙군, 자기 직속 중앙군에게 동북군과 서북군, 그러니까 동북군은 장쇠량이 지휘하는 동북군, 그리고 양우청이 지휘하는 서북군의 공비토벌 임무를 중앙군이 접수해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장쇠량과 양우청은 실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쇠량과 양우청이 이판사판이다. 일으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날 12월 11일 저녁 만찬장에서 나온 장쇠량과 양우청이 각각 동북군과 서북군 고급 장교들을 소집하고 다음날 즉 12월 12일 새벽에 병간을 진행한다고 결의하고 발표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안사변이 발생하고 장제스가 이제 구금됐는데 난징의 국민당 중앙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사변 발생 당일 밤 11시 30분에 중앙상무위원회와 중앙정치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토벌과 협상을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합니다. 장제스의 부인 송메이링은 시안사변이 발생한 당일 상하이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전에 장쇠량의 고문이었고 그 당시에는 장제스의 정치 고문이었던 영국 국적의 호주 기자 출신 도널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널드 윌리엄 헨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공샹시와 대책을 의논하고 그날 밤에 도널드와 함께 시안으로 가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옵니다. 송메이링이. 그 국민당 정부는 장쇠량에게 투항을 권고합니다. 투항해라. 너 객기 부리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효과가 없습니다. 그 효과가 없으니까 중국 각계에 전보를 보내서 토벌을 요구하고 동서 양방향에서 동시에 시안으로 진격하면서 압력을 가하고 이와 함께 공군을 동원해서 시안 부근 도시들을 폭격하면서 점차 시안 쪽으로 폭격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쇠량은 내전을 원한 건 아니었죠. 장제스를 어떻게 겁박하고 달래서 공산당과의 내전을 이제 중지하고 일치 항일하자 이런 쪽으로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충돌이 격화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구금하고 있던 장딩원을 석방하고 러양의 국민당군에게 보내서 잠시 군사행동을 중지해달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한편 이제 도널드의 노력으로 12월 22일에 장제스의 부인인 송메이링과 그녀의 오빠인 송주원이 장쇠량의 허가를 받고 시안으로 출발합니다. 송메이링이 시안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도널드에게 권총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일 반군이 나에게 어떤 무례한 행동을 하면 이 총으로 즉각 나를 쏘아라. 송메이링과 송주원 남매와 도널드 일행이 시안 공항에 도착하자 장쇠량과 양우청이 공항에서 영접을 합니다. 장제스의 부인이 오고 국민당 측의 대표로 오니까 최고의 이제 의전을 갖춘 거죠. 송메이링이 비행기에서 이제 내리면서 장쇠량에게 장군 이것이 내 물건인데 검사 안 해도 되겠죠?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장쇠량이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를 아 부인 어찌 감히 후런 부간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쇠량이 장제스의 부인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 거이기도 하지만은 그 장쇠량이 젊었던 시절에 송메이링도 젊었던 시절에 상하이에서 장제스의 청혼을 받고 결혼하기 전이랍니다. 서로 이제 장쇠량은 부인이 있었지만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 화화공주 플레이보이란 뜻입니다. 중국말로. 그런 유명한 사교계를 휩쓸고 있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송메이링은 또 그 당시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으로 치면 재벌 집안 아닙니까? 그런 두 사람이 상하이 사교계에 만나서 거의 이제 사귀는 정도까지 갔었는데 결국 나중에 송메이링이 장제스의 청혼을 받고 결혼하는
바람에 한동안 못 만났다.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장쇠랑은 양우청과 함께 송메린과 송지연 남매와 회담을 마친 후에 송메린과 도날드를 장제스가 감금된 방으로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1936년 12월 23일에 장쇠랑의 공관 서루 2층에서 담판 회의를 합니다. 그 담판 회의에서는 송지원이 국민당 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장쇠랑과 양우청이 그리고 또 중공이 파견한 저우얼라이가 시안 측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장쇠랑 양우청과 중공 중앙 간에 대화 통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시안 측은 육개항의 주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12월 24일이죠. 그 다음날 장제스가 이 육개항 협의에 서명합니다. 골자는 내전 중지와 연합 항일 주장을 접수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제2차 국공합작이 성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개항, 그 협의한 육개항의 주요 내용은 첫째, 내전 중지, 그리고 국민당군이 통관 밖으로 철수한다. 이 통관이라는 것은 현재의 섬서성 위난시 통관현인데 이곳은 역사 이래 관중 지방의 동대문이라 불릴 정도로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 다음에 난징 정부 개각하고 친일파를 추출하고 항일 분자를 추가 영입하라. 그리고 정치범을 석방하고 민주권리를 보장한다. 그 다음에 공산당 토벌을 중지하고 홍군과 연합해서 항일 투쟁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 각 당파 각계 각군이 참여하는 구국회의를 개최한다. 그리고 항일을 지지하는 국가와 연합해서 항일 전쟁을 시작한다. 이러한 육개항의 협의에 장제스가 동의하고 협약하면서 제2차 국공합작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다음날 12월 25일 오후에 저우얼라이가 다시 장쇠랑에게 장제스 석방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 어떤 조건을 달기 위해서 설득하려고 했는데 장쇠랑은 이미 장제스와 비행기를 타고 로양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금수저라 그런지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이 장쇠랑의 이런 그 행동 때문에 가장 큰 덕을 본 것은 중공입니다. 중국 공산당.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기사회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죠. 시안을 떠나기 전에 장쇠랑이 동북군을 양우청의 지휘에 맡긴다는 친필 명령을 남겼고 그 다음날 12월 26일에 장제스가 장쇠랑과 함께 난징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돼서 시안사변은 평화적으로 종결이 됩니다. 시안사변 후에 동북군은 분해 와해됩니다. 그리고 서북군은 또 철폐되죠. 그리고 장제스와 같이 난징으로 간 장쇠랑은 난징공항에 내리자마자 체포되고 그 후 장제스에게 연금된 상태로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끌려갔고 타이완에서도 계속 연금 상태로 살다가 90세 생일을 맞은 1990년에 장제스의 아들 장진고가 그 당시 총통일 때죠. 장진고 총통에 의해서 석방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 하와이로 가서 살다가 2001년 10월에 10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에 양우청은 일단 국외로 도피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전전하다가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고 항일전쟁이 시작되니까 항일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홍콩을 통해서 대륙에 들어오다가 국민당 특무에게 체포됩니다. 운이 없었죠. 그래서 장기간 구금 상태로 있다가 1949년 9월 17일 장제스가 국민당 자녀 세력과 함께 타이완으로 퇴각할 때 총칭해서 총살시킵니다. 양우청을. 그러니까 양우청의 나이 56세일 때입니다. 시안사변의 발생과 평화적 해결은 10여 년간 지속된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내전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제2차 국공합작과 일치 항일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항일민족통일전선 건립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공에게 합법적으로 생존하고 한숨 돌리면서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그래서 시안사변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후에 마오쩌둥이 중공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안사변은 우리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사변의 영도자인 장쇠량과 양우청 두 장군에게 특별한 존중과 감격의 정을 품고 있다. 이건 정말 마오쩌둥의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반면에 국민당 입장에서 시안사변에 대한 평가는 장제스의 선공비토벌, 후항일 방침을 정치 선동 수단으로 이용한 중공의 대동북군 공작에 말려들어서 저지른 우발적 행동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중공에게 한숨 돌리고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항일전쟁 승리 후 중공이 전면적인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해주었다. 국민당과 장제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한맺힌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안사변 이후에 중공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안으로는 당의 군과 조직과 사상 노선을 정비하고 밖으로는 토지혁명 투쟁을 통한 군중 노선을 민주화, 주민참여, 항일투쟁 등 명분과 결합하면서 농민군중의 지지를 확장합니다. 반면에 국민당 군대는 일본군과의 정규전에서 연이어 패퇴하고 퇴각하면서 원래의 세력 기반이었던 대도시에서의 경제 및 군사 거점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당 정부와 군 간부들의 부패가 갈수록 더 심화되면서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 노동자와 시민단체, 민주당파를 포함한 전반적인 민심의 흐름이 국민당으로부터 이탈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당과 중공 간의 군사력과 세력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결국은 중공이 국민당에게 승리를 거두는 거죠. 감사합니다.